좋아요, 구독! 외신 브리핑 시작합니다. 어제 3대 지수 모두 다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장 기준이고요. 다우지수는 0.07%, 나스닥은 0.09%, S&P 500은 0.18%로 강보합순에서 마무리했습니다. 연초 이후 잠시 조정이 좀 찾아오는 모습이었는데요. 이후 반발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게 되면서 지난주 금요일장 뉴욕 증시는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다만 장중에 출렁임을 한번 보이기는 했는데요. 미국의 12월 고용이 좀 강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 먼저 함께 좀 살펴보실 텐데요. 지난해 12월 비농업 고용 같은 경우에는 21만 6천 건으로 나타났습니다. Much better than expected라는 단어처럼 예상치를 좀 크게 웃도는 모습이었습니다. 예상치가 17만 명이었는데요. 이를 훨씬 웃돈 수준으로 나오게 됐고요. 고용 보고서가 나온 직후에 10년물 국채금리가 오름세를 보이면서 장중 4.1%까지 오르게 됐습니다. 다행히 지수는 오름세를 좀 유지하면서 마무리하는 모습 보이기도 했습니다. 계속해서 유가 상황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WTI는 배럴당 73달러 선에서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상승하며 마감을 하게 됐는데요. 지난주 이란에서 의문의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라는 기사 함께 짚어봤었습니다. 당시 이란은 배후로 이스라엘을 지목을 했었는데요. 하지만 실제로는 IS라는 사실이 좀 밝혀지게 됐었죠. 그래서 가자지구 전쟁이 중동 전쟁으로까지 좀 번질 수 있다라는 위험이 제기되게 됐고요. 이를 막고자 미국은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을 다시 한번 중동으로 좀 보냈습니다. 요르단 국왕은 이미 만났고요. 카타르와 아랍에미리트로 이동해서 함께 좀 만날 예정으로 전해졌고요. 지난주 금요일장에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게 되면서 유가는 상승하며 마감하게 됐습니다. 추가적으로 홍해 소식도 함께 좀 살펴보면요. 머스크는 자사의 컨테이너선인 머스크 항저우호가 공격을 받게 되면서 홍해 운항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머스크는 홍해 안보가 상당히 위험하다라면서 전면 중단하겠다라고 다시 한번 발표를 하게 됐고요. 희망봉으로 우회를 할 경우에는 항해 기간 정도는 열흘 정도 길어지게 되고요. 운송 비용도 좀 크게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 측면에서는 다시 한번 해운주들의 흐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어서 기사들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 함께 보실 거고요. Federal Congress has 2 weeks to fix 3 big problems라는 기사입니다. 작년 미국의 셧다운 위기가 찾아왔다라는 기사 짚어봤었는데요. 잠시 좀 정리를 하고 가자면 미국은 지난해 9월 말 기준으로 2024년 회계 연도 예산안을 처리해야 했습니다. 당시 공화당 소속의 케빈 메카시 전 하원 의장은 당내 강경파의 반발로 미국 의회 역사상 처음으로 하원 의장직에서 축출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이후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은 취임을 하게 됐고요. 보훈, 교통, 농업 등 관련 부처는 오는 1월 19일까지 연장을 하고 국방부와 국무부 등 나머지는 2월 2일까지 연장을 하면서 2단계 예산안을 임시로 처리하면서 일단 급한 불은 끄게 됐습니다. 하지만 임시 예산안이다 보니까 다시 한번 셧다운에 대한 고개가 좀 들게 됐는데요. 지난해 가까스로 처리됐던 임시 예산 1차분은 현재 시간으로 오는 1월 19일에 만료가 될 예정이었습니다. 이때까지 예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면 시급한 사안을 제외하고는 연방정부의 업무가 일시 중단에 들어갈 예정이었는데요. 일단 오늘 아침 전해진 소식으로 좀 보자면 의회 지도자들이 1조 5,900억 달러 규모의 지출 합의에 도달하면서 일단 정부 자금 조달을 위한 협상의 길을 좀 열게 됐다라는 소식 함께 전해졌으니까요. 이 부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기사고요. Congressional leaders reach $1.59 deal with on top line spending이라는 기사입니다. 앞서 소개시켜드렸던 것처럼 1조 5,900억 달러 규모 지출에 합의에 도달했다라는 기사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기사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Biden preparing to keep many of Trump's China tariff라는 기사이고요.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정부 때 부과됐던 대중 고율 관세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공약의 가닥을 잡고 있다라는 기사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 대선에서 중국에 대한
최혜국, 대우 박탈 등 초강경 정책을 공약을 했었는데요. 이에 바이든 대통령도 함께 가세를 하게 되면서 미국 이익 수호를 앞세우겠다라는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즉 바이든 대통령, 트럼프 전 대통령 모두 중국 때리기에 나서는 모습인데요. 먼저 트럼프 대통령 재임 시절로 좀 먼저 돌아가 보겠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8년 그리고 2019년에 불공정 경쟁 등을 이유로 해서 무역법 301조를 활용해서 중국 제품에 최대 25%의 관세를 부과를 했었습니다. 여기서 무역법 301조 같은 경우에는 미국 대통령에게 미국의 무역과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경우에는 대응해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든 정부가 이러한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공약을 좀 세우고 있다라는 기사이고요. 특히 전기차 부분을 좀 보자면 중국 전기차의 경우에는 수입 자동차에 대한 기본 관세 2.5%에 더해서 25%의 관세가 추가로 부과되고 있는데요. 이를 더 올리는 방안을 바이든 대통령이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태양광이나 전기차 배터리 등도 함께 관세가 인상될 가능성 또한 제기가 되고 있고요. 사실 기존 바이든 정부 내에서는 애초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광범위한 고율 관세에 대해서 부정적인 스탠스를 좀 취해 왔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번에 방향을 좀 선회한 것을 두고서 외신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염두에 둔 것이다라고 분석을 좀 하고 있고요. 몇 주 내에 최종적인 발표가 될 수 있는 만큼 이 부분도 계속해서 팔로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기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CNBC 기사 함께 보실 거고요. China to sanction 5 U.S. manufacturers over arms sale to Taiwan 이란 기사입니다. 중국이 대만에 무기를 판매하고 있는 미국의 방산 업체를 대상으로 제재에 들어갔다라는 기사고요.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입장문에서 반외국 제재법에 따라서 에어로 바이런먼트, 비아셋 등 5곳을 제재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외교부는 이들 기업에 대해서 중국 내 동산과 부동산 등 자산을 동결하는 것을 좀 포함을 해서 중국 내 조직이나 개인과 교류 및 협력 활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대변인은 미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준수하고 대만을 무장시키는 것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중국의 반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앞서 미국 국방안보협력국은 지난달 15일 대만의 전술 정보 시스템 유지를 위해서 약 3,900억 원 규모의 장비 판매를 승인한 바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도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대만 무기 판매에 관여하는 기업에 대해서 대응 조치를 취하겠다라면서 제재를 예고하기도 했는데요. 미중 갈등 이슈는 이번에 방산까지 좀 확산되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 외신 기사로는 CNN 기사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Chinese shadow bank 중지 files for bankruptcy라는 기사이고요. 조금 더 밑에 부분을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중주그룹이 결국 파산 신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주그룹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대표 그림자 금융으로 불리게 되는데요. 여기서 그림자 금융은 전통적인 은행 시스템 밖에서 운영되는 기관으로 중앙은행의 규제와 감독을 받지 않는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주그룹의 파산은 중국 역사상 최대 규모로 꼽히게 되는데요. 헝다그룹이나 하이난항공 등 최근 디폴트 위기에 처해 있던 중국 기업들이 파산보다는 채무 조정 절차를 택한 경우가 많았다라는 점에서 중주그룹의 파산은 이례적이라고 평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주그룹 투자자들이 투자금의 30% 정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좀 하고 있고요. 다만 채권자 대부분이 금융기관이 아니라 개인이라는 점에서 금융 시스템 전체에 미칠 영향은 다소 미비하다라고 평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섹터별 움직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사이에 M7 기업들을 좀 중심으로 해서 주된 소식들이 있어서 이 부분 좀 살펴볼 거고요. 첫 번째로는 애플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장 0.4% 정도 하락을 하면서 마감하게 됐습니다. 연초부터 애플이 좀 순환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미국 법무부가 애플을 반독점 혐의로 올 상반기 기소할 것이다라는 보도가 함께 나오게 됐습니다. 현재 법무부는 애플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를 진행을 하고 있는
있는데요. 이 부분이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법무부는 애플이 휴대전화와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경쟁자들을 배제하기 위해서 다양한 불공정 행위를 저질렀다는 주장을 검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애플워치의 경우 애플워치 외에 다른 브랜드 스마트워치는 아이폰과 연동해서 사용할 수 없다라는 점과 또 문자 서비스인 아이메시지가 아이폰 외에 다른 휴대전화 사용자들을 배제하고 있다라는 점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고요. 이러한 행위가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제한할 뿐 아니라 아이폰 소비자들의 충성도를 극대화시키는 경쟁자 배제 행위일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주장대로 불법 행위가 만약에 판단이 되게 된다면 이르면 올해 상반기 중에 소송이 제기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 소식에 좀 주가도 흔들리는 모습을 장중에 보이기도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폭스콘 관련도 함께 기사도 볼 건데요. 폭스콘 같은 경우에는 애플의 최대 협력 업체입니다. 전 세계 아이폰 출하량의 70% 정도를 함께 좀 생산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폭스콘의 매출을 보게 된다면 아이폰의 매출도 어느 정도 흐름을 좀 가닥을 잡을 수 있는데요. 대만 폭스콘이 작년 4분기 매출을 공개를 했습니다. 매출액이 약 78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5.4%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12월 한 달간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27% 정도 급감을 하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달 말쯤 발표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 애플의 4분기 실적 역시 밝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좀 제기가 되고 있고요. 애플은 2024년을 시작하고 이미 5% 이상 좀 하락을 했습니다.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을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어서 테슬라 기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전일 대비해서 함께 보실 텐데요. 종가 형성은 우선 0.18%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기사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다시 한번 리콜이 좀 됐다라는 기사인데요. 중국에서 160만 대 이상의 차량에 대해서 리콜 조치가 내려질 예정이다라는 뜻입니다. 지난달 테슬라가 미국에서 오토파일럿 결함으로 200만 대 이상을 리콜한 것과 같은 이유로 중국에서도 리콜을 다시 한번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이번 중국 리콜은 중국에서 제조된 테슬라 차량뿐 아니라 수입된 테슬라 차량도 함께 좀 포함이 되는데요. 테슬라에게도 리콜이라는 악재가 좀 닥친 모습입니다. 2024년 들어서 벌써 4% 이상 하락하는 모습 보이기도 했는데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소비자들의 안전을 지켜줄 수 있을지 이 부분도 함께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 AI 먼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0.05% 하락하면서 약보합순에서 마무리하는 모습이었고요. 이번 기사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오픈 AI가 저작권 문제로 인해서 논픽션 작가 2명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사실이 전해졌다라는 기사입니다. 올해 들어서 처음 발생한 AI 저작권과 관련된 소송이고요. 오픈 AI가 LLM을 학습하는 데 있어서 작가들의 저작물 여러 권을 무단으로 좀 사용하게 되면서 저작권을 침해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최근 오픈 AI가 언론사들과 잇따라 저작권 협상을 벌이고 있다라는 기사를 저희가 함께 짚어본 바가 있었는데요. 이러한 소송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대응책을 나름 강구해 나가고 있는 모습이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역부족인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보잉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사이에 아마 이 기사 많이 보셨을 텐데요. 사건 내용부터 먼저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5일 알래스카 항공 737 맥스 9 항공기는 미국 오리건주 포틀랜드에서 출발해서 캘리포니아주 온타리오로 향하는 중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 사진처럼 날개 뒤쪽에 있는 출입구가 날아가게 되면서 출발 6분 만에 다시 한번 포틀랜드 공항으로 회항을 하게 됐습니다. 사고는 현재는 사용하지 않았던 이 벽으로 개조한 비상구가 뜯겨져 나가면서 벌어지게 됐고요. 다행히 해당 비상구 옆에 좌석에는 승객이 없었다고 합니다. 사고기에는 승객 171명, 승무원 6명이 타고 있었지만 심각한 인명피해는 나타나지 않았고요.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연방항공청은 각 항공사에 해당 기종 운항을 중단하고 긴급 점검에 나서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737 맥스 9은 전 세계 215대가 취역한 항공기고요. 미국 연방항공청 지시에 따라서 171대가 운항 중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과거 2018년에는 인도네시아 그리고
2019년 에티오피아에서도 보잉 737 맥스의 하위 기종에서 운항 중 추락하면서 탑승자 전원이 목숨을 잃었던 사고가 있기도 했었습니다. 이번 사고로 인해서 보잉에 대한 불신도 커지게 되면서 탑승 기피 운동 또한 벌어지고 있는데요. 보잉에게 악재가 닥친 만큼 오늘장에서 보잉의 주가의 흐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외신 브리핑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